자,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일단 정치 이슈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네. 이름하여 40%대 육박한다 네, 해가지고 이게 살펴보니까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유래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해가지고 쭉 보면 긍정평가가 38.9, 부정이 58.9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승폭이 저는 리얼미터는 꽤 큰 편이고 2.5%포인트 네. 정도 올랐고, 근데 이제 또 갤럽 조사도 좀 중요하니까 갤럽 조사는 한 1%포인트 정도 11월 4주차하고 12월 1주차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크게 많이 올란 건 아니고 뭐 보합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리얼미터는 꽤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 올란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얼굴을 많이 안 비치시면 모른다. 두 분이다. 네. 김 여사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크고 저는 강경 모드로 강경 모드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은 저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그런 강경 모드로 가는 명확한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중도 보수가 움직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예. 아마 화물연대의 그런 파업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시각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근데 뭐 우리가 또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층이 약간 움직였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중도층의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네. 예.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경우. 보수가 최대한 결집했다라고 저는 보시는 거고? 60대의 보수가 상당히 결집하고 있고 50대의 보수들도 조금 이동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보수층 결집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한 2.5%포인트 정도 올리는데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거랑 도어스태핑을 안 한 게 오른 지지율 오르는데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근데 뭐 보시는 이것과 거네. 함께 중요한 거는 아마 양당에 대한 지지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현재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양당의 지지율은 저는 정당 지지율은 지금 역전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민주당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역전되는 거는 저는 역시 이재명은 비리 이재명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저는 좀 사법 리스크가 네.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뭐 거기다가 더하면은 민주당의 그 각계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막 마땅한 그런 그 언급들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1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강경 대응. 시멘트 부분은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렸고 네. 철강하고 정유도 업무 개시 명령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타협하지 않겠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대화창 자체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지지율도 좀 올라간 편이고 그렇다면 이 강경 기조가 돌아설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저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이미 계산이 됐고 저는 이렇게 강경으로 가는 모든 그림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려져 있다.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저는 정부 여당은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거의 전체적인 화물 노동자들 그 42만 명 중에서 겨우 한 6% 정도, 8%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그걸 안심 운전제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 안전운임제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못 받아들이고 그걸 각 분야별로 각계격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부가 전혀 저는 수용의 의사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나중에 가서는 약간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사실 정부가 정말 그렇게 뭔가 합의를 보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저는 경사노위가 뭐 김문수 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사노위를 통한 합의를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걸 김문수 위원장은 일단 파업 풀고 들어와라. 그게 경사노위 위원장이 할 말이 아닌 거죠.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어느 한편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좀 뭐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게 정치의 기능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아마 그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쁜 그런 상황이 이런 그 강경 모드로 갔을 때에 그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여론의 지지에 있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왜 화주들 편을 왜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들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화물 노동자들한테 14시간, 16시간을 노동하게 만드는 저는 그 책임은 명백하게 화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화주들이 전혀 여유를 주지 않고 재촉하고 있고 그런 노동 강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국민들한테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화주 편만 드는 정부 저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언론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도 네.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무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파업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필요하고 대화하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예.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기 친인척이나 뭐 아는 지인들을 화물노동자로 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화물차는 정말 흉기고 그냥 불편하고 운전할 때 짜증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런 정말 제가 볼 땐 대중적인 심리를 정부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뭐 정치적인 시각만 펼치는 거니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3월 정도를 앞두고 그 관저 정치라고 하죠. 예. 딱 이렇게 한남동에 관저가 열렸습니다 하고 윤핵관이란 분 4분 모셨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독대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독대 자체가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친윤의 어떤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독대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특정하고 그 상대가 매우 좁은 풀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공개를 하려면 아예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를 하려면 아예 비공개로 하든지 그 중간한 형태로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관저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특히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서 그런 관저 정치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요. 정치의 어떤 뿌리나 이렇게 포괄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을 일단 쓴다라고 보이고요. 문제는 부울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1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도 당대표로 거론될 만한 그런 분이 없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볼 적에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당대표를 할 만한 분이 있는가 하는 데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데 유승민 대표 그래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럼 그 한 분을 정말 제끼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당 대표들도 밥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녁 대통령하고 먹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비윤파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하고 식사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냥 밥 한 끼 대접하시는 그런 아량을 좀 베푸실 때도 됐다. 그렇게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지만은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대통령이 원래 그걸 해야 되는 아니요, 거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에 있어서 계속 그런 어떤 그 배제되는 형식을 보이는데 예. 그분이 가지고는 어떤 정치적인 행태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이 또 있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이제 아시아 포럼 21 토론회에서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과 독대를 했는데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 지금 그 전체 국민의 30몇 %가 좋아하는 유승민 대표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엉뚱하게도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준석 전 대표요? 네, 그분은 네, 다시 네. 돌아오기는 좀 어려워. 거기 말했던 거 이제 생각이 포함이 나더라고요. 되니까. 아, MZ 세대까지. 성민과 이준석의 어떤 콜라보 뭐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저는 굉장히 수도권에서도 파워풀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차출설 이게 나왔는데 어제 또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그분이 나오는 경로했다고. 건 코미디죠. 그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네, 그거는 그렇게까지 예. 의석은 예. 대통령이면 곤란하겠죠. 정말 그거는 정치에 있어서의 낙제생이나 할 일이라고 보죠.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년 3월인데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정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28일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전 정부, 문정부 때 이제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앴는데 여기 뭐냐면 3급 이상 공무원 임용 예정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이제 국정원에 요청하면 비서실이 그러면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조사 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커지면 그렇죠. 민간인 사찰 그런 악몽이 있잖아요. 우리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국정원에 사실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의무를 독점적으로 지금 국정원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이 그 의무를 충실히 하려면 열심히 학교도 드나들고 공공기관 드나들고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세평을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대학 교수다. 그런데 저분 평소 어떻게 사는지 신망이 어떤지 이런 거 하려면 대학 들어가서 그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국내적인 정보 수집 차원의 활동들이 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국정원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파트만 갖고 있으면 힘이 약하고 국내 파트를 갖고 있어야 당연히 권력을 쥘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국정원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리고 국정원을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 못하도록 한 그 부분을 원칙을 깨는 건데 그 원칙이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변질시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직의 거의 대부분의 상위직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예, 네. 예, 그렇죠. 그런 상태로 아마 음. 국정원 전체를 손질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나타난 걸로 봅니다. 저는 1급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 1급 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1급 가 있는 27명의 그 소중한 정보 자원이죠.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렸죠. 다 해임시켜버리고 네네. 그다음에 100명에 가까운 2상급입니다. 2상급, 1급, 2급, 3급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일 안 하게 지금 묶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국정원을 저는 망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12구 참사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수사는 수사대로 되고 있는데 이제 원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와중에 11월 22일 유가족 이제 기자회견 이후로 속속 이제 하나씩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우리 모두가 들었지만은 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한 다음에 1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해내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뭐 중간에 발표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세월호보다도 오히려 또 어떤 점에서는 세월호만큼이나 동일하게 굉장히 지금 그 부모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데 현재 뭐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는 그렇게 막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저는 뭐 이런 지금 사실 이게 불이 났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마약 수사와 네. 관련한 뭐 논란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약 검사를 부검할 때 하겠느냐라고 하겠느냐고 유족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정서를 완전히 자극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저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밝혀져야 아마 유족들한테 충분한 심심한 위로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국정조사의 핵심은
왜 기동대 배치 안 했냐? 왜냐하면 이건 기동대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대대만 배치했어도 이런 참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동대 네. 배치를 안 한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마약 수사와도 관련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입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번에 그 서울경찰청장 불러서 재소환해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그 부분이 정말 특수본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예, 사실 예. 그 특수본 수사는 의미 없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마땅히 동원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여담입니다만 이달 초에 이상민 장관 관저로 초대돼 가지고 밥 먹었대요. 두 번째 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정보라인 그러니까 네. 정보과장하고 네. 고라인만 이제 뭐 증거인멸에 우려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김광욱 서울경찰청장이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며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수사가? 정보 보고서 그 삭제 지시하고 한 고선에서 아마 가능하다면 끝내려고 할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국민 여론이 악화된다 싶으면 아마 그 위로 가서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서장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정도까지 조금 더 간다면 저는 경찰청장 정도까지도 터치하는 수준까지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은 저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합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내놓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닥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족과의 면담에 뭐 여당 의원들은 막 안 오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유가족 기자회견 한 날, 여기 참여하지 않은 유가족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자, 집 근처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자, 이렇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싶은 장을 마련해달라도 안 주고 만나고 싶다고 자기 연락처를 줘서 다른 그 유가족들이 연락하게 해달라도 연락 안 하죠. 이건 정부가 명확하게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건 세월호처럼 뭉쳐놓으면 안 된다. 이건 뭉쳐놓는 순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뭐 그렇게 저는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다음 달에 2022 국방백서가 발간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주적은 아니고 아마 적이라고. 예, 늘 제가 주정론 하죠. 예. 들어가지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네. 부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북한 대화 협력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저는 당연히 더 어려질 수밖에 없고 근데 1994년인가 그 솔불바다 발언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센 표현 주적 표현을 그때 아마 썼던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적 표현 주적 표현을 안 쓰려고 정권들이 굉장히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말 양면성이 있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저는 정부가 뭔가 조금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다루기 어려운 상대고 북한을 다룰 때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 다룰 건가를 고민을 같이 저는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번 국방백서 발간할 때 그런 고민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가 하는 고민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깊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거의 뭐 그 문제는 적으로 표현을 해왔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그런 행태를 볼 적에는 대화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미일이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또는 안보적인 그런 동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 그러나 이거는 국방백서는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황이 나아지면 또 달라지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국방백서가 1년 지금 우리나라는 경년으로 아마 경년으로 발행하고 일본하고 아마 인도 이런 나라만 1년으로 하고 있고 대만하고 우리는 경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 정부라고 해서 전부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화해 무드가 있을 있을 때는 때는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 조금 하나 있습니다. 상당한 위협 아니면 절대적인 위협으로 존재하는 위협. 예, 대부분은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위협 스레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적 에너미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아주 미세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정부가 조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국방백서도 정부의 한 부서에서 발간을 하는 거니까요. 현재 이 여론이나 국민들이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워낙 지금 북한에서 워낙 도발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뭐 7차 핵실험도 네, 좀 앞두고 있고. 네. 내년도 예산안 이거 진짜 어떻게 할까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국회 선진화법에 그냥 기대가지고 다 통과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저는 제가 볼 때는 세출 부분과 세입 부분을 나눠보면 세출 부분은 저는 거의 다 좀 됐어요? 그게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입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거둘 건가에서 부자 감세에 네.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만 조정하면 저는 이번 예산안은 그렇게 막 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또 그런 협의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조사 바로 이제 예산안 처리하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요게 이제 예산안 처리가 잘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쨌든 선진화법 있으니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국정조사 할 것이다. 뭐 그렇죠. 저는 몇몇 주요한 법안은 민주당은 선진화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 네. 방송통신법이라든지 뭐 부자감세 관련한 법률들은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 이슈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037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